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말문제 특강 할 거고요. 말문제 특강은 일단 이론 정리는 좀 간단하게 유인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객관식 강의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한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강의 시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엄청 컴팩트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의가 말문제 특강이 2개가 있거든요. 객관식 세법 말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그거는 좀 전범위로 다뤄드리는 강의고요. 그거는 한 50시간 넘게 강의를 하거든요. 50시간이나 뭐 60시간까지 강의를 하고요. 요 세법 말문제 특강은 한 30시간 안에 다 끝내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진 않아요. 주요 주제만 커버를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부가가치세는 가능하면 좀 다 커버하는 방향으로 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4장까지 할 거예요. 1장 총설하고요. 그리고 2장 같은 경우에 손익기속식이거든요. 그리고 3장이 입금, 4장이 송금인데 송금까지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에 대해서 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수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문제를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챕터들 찝어가지고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나는 전범위로 깊이 있게 말문제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객관식 세법 말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는 게 더 낫고요. 요 빠르게 지금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2개가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유인물 그거 동영상에 업로드 시켜드리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이죠. 이걸 좀 보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라 가지고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 때려가지고 매출세액 나오고요. 거기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과표가 매출액의 컨셉인데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매출액이니까. 이게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죠. 다른 말이죠. 해당 거래 단계까지예요. 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은 요거는 전단계 세액을 얘기하는 건데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그것만 빼주는 거고요. 요걸 빼주는 취지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왜 빼주죠? 중복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중복 과세. 이게 취지니까 그 취지 같은 경우에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요. 자, 여기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납부세 계산 방법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간접세 구조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직접세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납세의무자는 누구죠? 사업자.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제야 수입자도 납세의무자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담세자 누구죠? 담세자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 담세자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니까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남의 돈을 거래 징수해가지고 세무서에 갖다 내는 그런 구조죠. 간접세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소비세고요. 다단계 거래세죠. 요거는 담세자가 소비자니까요. 담세자가 소비자인 이유가 소비세이기 때문이죠. 담세자가 소비자인 이유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세.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일반이라는 말이 붙었죠. 왜 일반이라는 말이 붙었죠? 일반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는 거죠. 면세로 열거된 걸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제야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고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목들,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만
요 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뭐 주세 이런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일반 소비세라는 거, 그거 챙겨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얘가 사업자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한 방에 한 큐에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A도 거래징수를 하고요, B도 거래징수를 하고요. 각각의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나눠서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다단계. 단단계가 아니라는 거. 개별 소비세 이런 거는 한 방에 사업자가 한 큐에 다 내거든요. 얘들은 좀 나눠가지고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단계 이런 걸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신고납세 세목이기도 하죠. 사업자가 자신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그런 세목이죠. 정부 부가 세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세죠. 국세인데 우리가 100%를 신고를 하면요, 국가에서 나누고 있죠. 실제로는 79%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요, 21%는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죠. 79%, 21% 이런 것도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생산지국에서 한번 과세를 할 거냐, 소비지국에서 한번 과세를 할 거냐, 그거 정한 건데 소비지국에서 한번 과세하는 원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거의 모든 나라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 요거랑 연관된 주제가 여기 나오죠. 영세율하고 면세.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요 수입하는 제한은요, 요거는 소비지국이 우리나라니까 10%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수출하는 제한은 소비지국이 국외니까 국외에서 과세를 할 거니 우리나라 생산지국에서는 과세가 안 되도록 해야겠죠. 그게 바로 무슨 제도? 영세율 제도예요. 요거는 영세율 사업자가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어요. 과세 표준은 있지만 수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이 없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요, 매출세액은 없는데 뭐가 있죠? 매입세액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생산지국에서 하나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좀 아셔야 되는 것인데, 영세율 사업자는요, 과표는 있어요. 근데 세율이 0% 해서 매출세액이 0이죠. 그런데 사오는 거는요, 다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아오면 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니까요, 전부 다 환급세액이 뜨는 거죠. 1,100원 주고 사왔어요. 다른 사업자에게. 그리고 그 100원 거래징수 당한 거 있죠. 그 다른 사업자가 세무서에 냈겠죠. 그럼 생산지국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거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로 그걸 다시 돌려받으면요, 1,100원 줬다가 100원이 세무서 갔습니다. 다시 100원을 돌려받으면 우리 세무서에 거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생산지국에서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완전 면세. 얘가 완전 면세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요. 근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좀 다르죠. 영세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좀 조정하고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거 때문에 요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면세 같은 경우에 취지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 그거 완화에 있죠. 거꾸로 가는 거, 그걸 완화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먹고 사는데 좀 필요한 기초생활 필수품, 그거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 싸게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취지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요, 농산물을 팔고 있는 그냥 농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 같은 경우에는 세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납세 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면세 사업자가 돼가지고 매출세액 없고요,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뭐 농기구 같은 거 부가세 부담하고 1,100원 주고 사왔다고 하더라도요, 세운계환서 발급받을 건데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요,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소비자처럼 다 부담하고 사오는 그런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면세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주고 물건 사왔어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한테 거래징수 당한 100원 있죠. 그게 이미 과세당국에 세금 거쳤죠. 세금이 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 면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요, 과세가 되는 꼴이죠. 1,100원 주고 사왔으니까 그 1,000원 창출된 거에 대해서 1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있죠. 부분적으로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하고 있다. 그런 논리죠.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요, 모든 납세 의무가 있어요. 모든 납세 의무라고 하면 뭐 신고도 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다 발급을 해야겠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런 건 내국 거래니까 걔는 국내 거래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세액란을 비워둔 그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개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개표 그런 것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다 있다는 거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하고 똑같은데 다만 세율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세율이 10%가 아니고 0%일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면세사업자는 얘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도 안 봐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예 납세 의무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로지 어떤 의무는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수치를 하면 그 수치한 거 리스트가 바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죠. 그거 제출해달라. 그런 협력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요. 뒷동네에 뭐 용역이나 권리 이런 거를 수입하는 케이스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대리납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비교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이게 크로스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뭐 크로스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요. 면세가 부분 면세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제가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 등록이에요. 납세 의무자 누구냐? 그리고 과세기간 언제냐? 납세지 어디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납세 의무자에 사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야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그런 내용들 절차 규정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예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인 의무니까 안 하면 가산세라든지 매입세 불공제 이런 제재가 있죠. 절차랑 제재를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납세 의무자. 요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지가 좀 중요한데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제야 수입자 이렇게 두 개로 양분화되어 있고요. 제야 수입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얘는 공급받는 자니까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는 거니 제야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런 컨셉이죠. 이때 제야 수입자는 물건을 사오는 공급받는 자 지위에 있다 보니까 얘가 사업자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게 그냥 얘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다. 그거 하나만 챙겨가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이제 사업자의 정의를 좀 보죠. 사업자는 영리 목적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야 용역을 공급하는 자. 얘가 사업자예요. 요거 하나하나씩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리 목적 불문이니까요. 영리 목적이 있든 그냥 비영리, 종교나 뭐 자선이나 또는 학술 목적이나 이런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도요. 무조건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익단체도 뭔가 제야 용역을 공급했다라고 하면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가지고 내야 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챙겨가셔야 될 것은요. 심지어 누구도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도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죠. 이게 법인세법과 차이점. 이게 법인세법과 차이 나는 이유는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이죠. 법인세는 직접세라 가지고 어차피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신이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요. 누가 누구한테 내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내잖아요. 국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죠. 아예 과세 실익이 없어가지고 국가 지자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아예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남의 돈을 거래 징수하는 간접세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 지자체가 우체국 택배를 공급한다든지 국가 지자체가 KTX 그걸 공급한다든지 부동산 임대를 한다든지 뭐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용역 뭐 이런 걸 제공한다라고 하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거래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법인세법과 차이 나는 점이니까요. 요거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다만 이제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하 용역은 원칙적으로는 뒷동네에서 면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체국 택배, 뭐 우체국 쇼핑, 뭐 KTX,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아무리 제공한다고 해도 과세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납세 의무자 범위에 국가 지자체가 포함된다. 그거 챙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리 목적 불문인데 이게 말 문제로 나올 때는 영리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말과 동일한 표현이 돼가지고 영리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영리 목적은 따지지 않아요.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하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상이라는 것은 이게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식상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재하 용역을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공급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아무리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해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하면요. 사업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 아예 나는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대놓고 해도 당연히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거라서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맨날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라 가지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과세기간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요. 2회 이상 공급한 케이스에 사업자로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걸로 봐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자, 취득이 1회 이상이고요. 공급이 2회 이상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요게 취득이 2회 이상으로 공급이 1회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틀린 지문이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취득이 1회 이상이고요. 공급이 2회 이상이에요. 2회. 왜냐하면 공급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급하면서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가지고 내는 거니까 공급이 횟수가 더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취득을 1회 했는데 어떻게 2회를 공급하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전에 취득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2회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과세기간 동안이에요. 1과세기간은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6개월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요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죠. 1년 동안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취득 그리고 2회 이상 공급하며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요 규정도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성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인적 독립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물적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죠. 인적, 물적. 인적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바로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물적 독립성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내용이 나오죠. 자, 물적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는 이거는 뭐 사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라고 안 보는 거죠.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틀린 지문이거든요. 실제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농가부업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건너뛰면 안 돼요. 비과세 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무조건 과세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비과세가 되는 것 중에서 일단 뭐 소득이 적다는 뜻이죠. 소득이 적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농가 부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작은데 그 작은 것 중에서도 약간 농업과 관련된 거.
요게 축산이에요. 축산. 요게 양어고요. 요게 고공품 제조죠. 요거는 연상을 좀 하시면 외우기가 좋아요. 축산, 소 키우고, 양어, 물고기 기르고, 그죠? 그리고 고공품 제조, 집신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농업하고 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적 시설이 너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소규모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업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리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요. 민박하고요. 음식물 판매하고요.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아무리 소득이 적다고 해도요. 부가가치세는 내 돈 내는 컨셉이 아니라 남의 돈을 거래징수해가지고 내는 간접세잖아요. 소득이 적어도 남의 돈 거래징수할 능력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독립된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 농업하고 관련된 거 그것만 좀 봐주는 컨셉이고요. 농업과 관련이 없는 부업은요. 부가가치세가 여전히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를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그런 걸 잘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는요. 과세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규모가 큰 거예요. 소득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크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사업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요. 부가가치세가 항상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이라고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가시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뭐 면세되는 것만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하용역을 공급하는 자, 여기서 또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제하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그때는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좀 챙겨가시면 좋아요. 제하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징수 여부까지도 불문하죠. 거래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공급했으면 거래징수 했겠지라고 봐요. 거래징수 했겠지라고 봐서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래징수 여부 불문한다는 거.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도 불문해요. 제하용역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뭐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면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발급을 안 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면 발급 건인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뿐이죠. 여전히 과표가 있고요. 거기에 10% 때려가지고 매출세액 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에 2% 가산세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징수 여부도 불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불문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불문하냐면 매입세 공제 여부까지도 불문합니다.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파는데 새우깡 만들기 위해서 식용유를 사왔다는 거죠. 식용유에 좀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식용유를 사왔을 경우에 1,100원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요. 그 식용유를 가지고 새우깡 만들어서 팔면요. 요 1,100원 주고 사올 때 뭐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수취하지 못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대요. 일단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그 세금계산서가 없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새우깡 만들어서 팔면요. 그 안에 들어간 원재료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죠. 1,500원에 팔면 실제로 소비자한테 얼마 받아야 되죠? 1,650원 받아와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6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투입된 원재료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헛갈릴 수가 있냐면 헛갈릴 수 있는 그 부분은 간주공급, 그 규정 때문이에요. 간주공급은 공짜로 제하를 주는 케이스죠. 그때 공급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공급으로 의제를 하고 공짜로 주는 케이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공급을 의제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공급 의제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공급. 간주 공급 말고요. 유상으로 파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 공급의 경우에는요. 그 원재료 투입된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요. 무조건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불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문제에서 그냥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요. 그때부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불문하고 결론은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요령으로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일 가능성이 높구나.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불문하는 게 영리 목적 불문하죠.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거 불문하죠. 뭐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잖아요. 수용기한서 발급 여부 불문하죠.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하죠. 그냥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말 문제에서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요.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을 좀 볼게요. 유인물에 좀 세부적인 거 넣어놨거든요. 자, 유인물을 보면요. 우리 납부 의무 관련해가지고 실질과세 원칙 그거 잠깐 보죠. 자,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실질과세 원칙 관련 납세 의무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첫 번째로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뭐 이런 거 지문 하나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당연한 말이죠. 실질과세의 원칙이니까요. 명의자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명의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 얘한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따른 계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도 아무리 뭐 청산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계속 등기 이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이걸 하든 안 하든 막 물건 팔고 있대요. 제야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면요.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상 얘가 사업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합병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요걸 잠깐 볼게요. 합병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거기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에 납세 의무라고 돼 있죠. 원칙은 법인 간 흡수 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피합병 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제야의 공급 그리고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여기는 피합병 법인 명의가 나왔죠. 이건 종전에 있던 거고요. 그 예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온 규정이죠.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제야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니까. 여기서는 피합병 법인이 안 나왔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합병을 한 겁니다. A하고 B가 합병을 해가지고 B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없어졌죠? 얘가 피합병법인, 합병을 당했다는 거죠. P가 붙었으니까 합병을 당한 법인이고요. B가 합병법인이죠. 얘가 합병법인. 자, 그 경우에 지금 실제 합병을 한 날 하고요. 합병 등기라고 날짜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실제 합병일 그리고 이게 실제 합병 등기일 요게 형식이고 요게 실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형식이고 요건 실질. 실제 합병을 했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A 회사 직원들이 B 회사하고 합쳐져가지고 B 회사 사무실로 다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고 간판도 다 바꾼 거죠. B 회사로. 그런 식으로 실제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합병 등기는 요거는 형식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늦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 다 가고 같이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합병 등기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조금 뒤로 미룬 건데 요 사이의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 주고받느냐라는 거예요. 요 사이 거래. 요 사이 거래. 원칙은 요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거래는 피합병 법인 명의여야 된다. 그게 원칙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원칙은 피합병 법인 A라는 거죠.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우리 합병은 우리 세법에서
합병 등기일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제 합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합병은 사실은 형식이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실질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합병만은 형식이 조금 더 중요해서 합병 등기일 전의 거래는 피합병 법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한다면 피합병 법인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합병 전이다라고 본 거죠. 세법에서는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헛갈리지 않느냐. 이때 실제 합병을 했고 합병 계약서에도 이때가 합병을 할 날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계약서 상으로도. 그럼 직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다 이사 갔고 간판도 다 갈았어. A라는 명의는 다 없애버리고 B라는 명의로 간판을 갈았다라고 하면 세운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B라고 주고받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실무를 하다 보면. 헛갈려가지고 아직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직원들은 잘 모르니까 실무진들은 그냥 우리가 다 이사 갔고 간판 갈았으면 합병했나 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비명의로 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주고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실무 관행을 좀 받아들인 거죠. 최근 들어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예외적으로 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요 규정을 삭제하진 않았거든요. 원칙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거기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 사이 거래는 B 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택이라는 거. 요 문구, 말 문제로는 이런 문구를 약간 장난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예외가 할 수 있다로 끝났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면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세법은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이게 완전 다른 내용이죠.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고 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것은 피합병법인 명의, 이게 원칙이에요. 피합병법인 명의로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신고 납부를 한다.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합병을 계약서에 적힌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남아있는 애죠.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뭐 합병은 이렇게 흡수합병이라고 해가지고 A하고 B가 합쳐져가지고 B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하고 B가 합쳐져가지고 C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신설합병이거든요. 그 표현이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법인, 합병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신설합병의 경우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 알고 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것도 말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 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하고 B가 합쳐져가지고 B가 되었어요. 그러면 A가 소멸한 그런 케이스죠. A가 없어진 케이스예요. 근데 최종 과세기간분, 소멸법인 거예요. 소멸법인 거에 최종 과세기간분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얘가 소멸해가지고 없으니까요. 얘 이름으로 신고 납부를 하되 누가 대신해서 해준다? 남아있는 애가 해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죠.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분이에요. 요거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법인. 얘가 소멸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는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거기 두 번째 줄에 소멸법인 거기를 합병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여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리겠죠. 소멸법인, 여전히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분이니까요. 소멸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되 이제 얘가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애가 대신해서 신고 납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 소멸법인. 소멸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남아있는 애가 얘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 의무자로 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도 어느 관할이죠?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이죠. 소멸법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까지는 우리가 다 본 거고요. 제야 수입자는 요거 하나만 갖고 가자고 했죠.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야 수입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긴 합니다. 제야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요 세관장이 좀 등장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뜯어내잖아요. 이 경우에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세를 내는 김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 납부를 해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관세가 과세되는 분을 사왔다는 거죠.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면요. 이거는 이제 법 표현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만 징수한다. 그렇게 끝나면 돼요. 얘가 징수한다. 이렇게 두 개로 실제로 나뉩니다. 관세가 과세되는 제야가 아니었대요. 그러면 관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뭐 신고 납부 이런 의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세관장이 나한테서 부가세를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이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어차피 뭐 관세 신고 납부하는 김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두 개로 실제로는 나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구 나와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야 수입 관련해서는 요 부가가치세 제야 수입할 때 납부 유예하는 이 제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번 연도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생각보다 이번 연도 시험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연도에는 이때까지 거의 안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요게 세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납부 유예 기간은요 1년이죠. 1년 동안 밀어주겠다는 거죠. 요거 밀어주는 건데 원래는 세관장이 내가 제야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뜯어가야 되겠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징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징수를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 가서 징수한다 이런 뜻이죠. 나중 가서 징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죠? 요거는 세관장이 일단은 징수를 안 하고요. 밀어줬다가 나중 가가지고 내가 세금 낼 거 있는데 그때 내 매입세액에서 좀 차감을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다른 건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좀 덜 받는 식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조정해서 정산한다는 거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세관장이 덜 뜯어갔죠? 근데 나중에 내긴 내야 돼. 내긴 내는데 어떤 식으로 내느냐? 나중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온 게 있으면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차감해요. 옛날에 안 낸 세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덜 받고 그러면 납부를 더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아무나 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업종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매출액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성실 요건이라고 말을 좀 붙였어요.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에게 납부라는 것을 유예를 해주는 거죠. 이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업종 요건이라고 하면요. 요 직전 과세기간에 얘가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여야 돼요. 중소사업자 또는 중견 사업자, 중소기업, 중견 기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법인 사업자여야 돼요. 그리고 제조업이어야 돼요. 그런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업종 요건은 일단 제조업일 것, 중소기업, 중견기업일 것, 법인 사업자일 것 이런 요건이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 챙겨가셔야 될 게 개인 사업자 안 해준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줍니다. 그리고 대기업 안 해주고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해주는 거예요. 제조업, 법인사업자, 중소, 중견기업 요까지는 좀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은 안 돼요. 그리고 매출액 요건인데 요게 이번 연도에 개정이 좀 됐죠. 자, 직전 기준이에요. 직전에 중소기업이었다라고 하면요. 매출액 중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자체가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납부 유예를 해주겠대요.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규정이거든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돼. 그게 30%. 30%가 중요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OR이거든요. 30% 이상이거나 OR. 수출 금액 자체가 50억 원 이상이면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는 100억이었죠. 그게 50억으로 낮춰진 겁니다.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직전에 중견기업이었다라고 하면요.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이게 50%였어요. 근데 이제 30%로 바뀐 규정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죠. 50억, 30%. 요걸 좀 갖고 가시는 건데 요거는 중소기업이 OR이 있다 보니까 얘가 혜택이 더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30% 이상이어도 되는 거고요.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죠? 30% 미만이더라도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수출액 자체가 50억 원 이상이면요. 납부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아예 50억이 안 된다고 해도 3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30%가 안 된다고 해도 50억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중견기업보다 조금 더 납부 유예 대상이 많은 거죠.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소니까 중견보다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견은 금액 기준이 없다라는 거. 요 비율 규정만 있으니까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갖고 가실 때는 이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기도 하고 335로 외우세요. 335로 요거 30% 해서 33 중소든 중견이든 30% 그리고 중소는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니까 5가 있더라. 50억 원 335로 외우시면요. 이게 머릿속에 제가 봤을 땐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30% 뭐 50억 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335 중견이든 중소든 30% 기준은 무조건 있는데 중소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기준이 더 마련되어 있구나. 50억 원 이상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체납된 사실이 없을 것, 뭐 이런 요건이에요. 성실한 자한테만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죠. 얘가 맨날 세금 안 내고 있어. 그럼 성실하지 않잖아요. 납부 유예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체납된 사실도 없고 조세범 처벌법 이런 거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지만 납부를 유예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납부 유예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요청이란 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확인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확인 요청을 한 후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요거 먼저고요. 확인 요청.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렇게 확인 요청을 하면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서를 끊어줘요. 그러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납부 유예해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관할 세관장한테 하는 겁니다. 요 확인 요청은 세관장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세관장한테 하는 거고요. 지금 재활을 수입하는 케이스고 세관장이 막 세금 뜯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납부 유예 신청은 당연히 세금 뜯어가지 마세요라고 신청하는 거니까 관할 세관장한테 하는 게 맞죠. 근데 확인 요청은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요거는 내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체납된 사실이 없다. 누가 알고 있어요? 세무서장이 알고 있죠. 관할 세무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요 관할 세무서장이 내가 납부 유예 적용 대상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할 세무서장. 그리고 요거는 관할 세관장. 이게 크로스로 나오면요.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나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거. 확인 요청은 관할 세관장한테 해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납부 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요청은 납세자가 할 때 요 3개월이라는 그런 기한이 있어요. 기한. 뭐 늦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요. 요청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1개월 이내에 한다는 거죠. 대답을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거, 그걸 한다, 통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답을 1개월 이내에. 요 3개월은 납세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 대답은 1개월 이내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납부 유예 신청이죠. 청으로 다 끝났죠? 대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한다라고 하면 대답, 승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신청한 거니까 승인을 요하는 거고요. 세관장은 승인 여부를 또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얘는 항상 1개월이에요. 요 납세자가 하는 것이 3개월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1년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납부 유예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은 1년. 1년 후에 내도 된다. 어떤 방식으로 내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낸다. 그런 내용까지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자, 요거 우리 유인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유인물에 요거 붙여놨죠? 자, 보시면요. 업종 요건 볼게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일 것. 직전 4학년도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돼 있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 중견기업일 것, 직전 기준이라는 게 다 등장해요. 그리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 안 된다는 거 좀 적어두세요. 그리고 매출액 요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직전 기준이에요.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제야의 공급가액 합계액, 매출액이, 그러니까 수출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직전 사업연도에 이게 사업연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도 얘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법상의 표현 사업연도라는 표현이 좀 등장한 거고요. 이 사업연도에 공급한 제야 용역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자체가 50억 이상일 것. 이게 중소고요. 이거나라고 돼 있죠. 이고로 나오면 안 돼요. 30% 이상이고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오면 AND 요건이라 가지고 OR하고 다른 거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 꼼꼼하게 문제 푸셔야 되겠고, 직전 사업연도의 중견이면요.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제야 용역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일 것.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중견은 퍼센티지만 있다라는 거 챙겨가시고, 자, 그 다음에 성실 요건. 성실 요건은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는 체납된 사실이 없고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그건데 거기 보시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확인 요청일 현재 계속 3년간은 사업을 경영했고 또 2년간은 국세, 관세 포함해서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국세 등 관세도 포함한다는 거. 단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에 개정돼서 들어온 규정인데 뭐 체납을 조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납부 유예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런 의미에서 체납을 약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봐줄게라는 컨셉으로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일단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지나면요 그때부터 체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했대요. 그러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했다고 하면 15일간만 체납을 한 거니까요. 되게 조금 체납한 거죠. 그래서 봐주겠다. 그때는 제외할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약간 지난 거니까 괜찮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관장도 지금 끼고 있으니까 관세도 다 포함하고 관세법 위반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최근 2년간 납부 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이런 내용들이 성실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절차 나오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요청은 누구한테?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는 겁니다. 확인 요청은 중소 중견 사업자는 다음에 신고 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얘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 요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하고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12월 말 법인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12월 말 법인이면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요. 3월 말이 되는 거예요. 직전에 대한 법인세 과표 신고 기한이에요.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한은요. 언제까지죠? 1월 25일까지죠. 늦은 때가 언제죠? 요때죠. 늦은 때. 요때로부터 3개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 아셔야 돼요. 근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경우도 있고 12월 말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내가 12월 말 법인인지 아닌지 그런 거 한번 따져보시긴 해야 돼요. 둘 중에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늦은 때인데 이른 때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른 때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확인서 발급이 나오죠. 관할 세무서장은 확인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차로서 납부유예 신청과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납부유예 신청은요. 제야 수입에 대한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 중견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관할 세관장, 여기선 세관장이 등장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또 세무서장 나오면 틀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승인, 신청이니까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고 또 추가 진도 나가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